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에 시행되었던 제8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록형에 대한 해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따로 녹화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을 객관해 본 다음에 출제 의도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 사실을 봐주시면요. 공소 사실은 크게 첫 번째 피고인 김갑동과 이을남의 공동범행,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범행, 세 번째로 피고인 이을남의 단독범행, 이렇게 종전의 예와 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보시면요. 공동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나병렬을 간음했다는 것이고요. 그대한 적용법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4항 1항, 그리고 이것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서 형법 40조가 적용법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범행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을남은 본인이 나병렬을 간음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김갑동이 간음한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서 잘 짐작하셨겠지만 전형적인 325조 후단 무죄 사유로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범행을 보시면요.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범행은 화면을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크게 사기, 횡령, 그리고 특가법 위반, 상습 존속 폭행, 이렇게 네 가지 범행이 있었는데, 먼저 사기죄에 대해서 보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박수련에게 양도를 한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을 해서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47조 1항으로 기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죠. 횡령죄는요, 그와 같이 반환받은 보증금을 박수련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서 횡령했다는 것이 횡령죄의 범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법조는 355조 제1항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반환받은 보증금이 박수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용 당시에 박수련의 승낙도 받아서 사용했다. 이렇게 두 가지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의 점은요. 박수련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계속이 되면서 박수련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니까 재판에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283조 1항이 적용법조가 되고요. 적용법조를 찾아가서 가보시면 이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겠고요. 일단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갑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습 존속폭행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은 상습으로 2018년 10월 23일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상습성은 인정이 되고 2018년 10월 20일 날 어머니를 폭행했다. 그래서 적용법조는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김갑동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상습 존속 폭행,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그리고 횡령, 다음 사기, 이렇게 네 가지 범행이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피고인 이을남은요, 하나의 범죄가 기소가 됐는데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을 했던 것이죠. 적용법조는 형법 309조 제2항, 제1항, 307조 제2항이 되겠고요.
피고인 이을남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 이을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 다음 피고인 김갑동의 사기 등 범행, 그리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2절 출제의도로 넘어가서 각 범행에 따른 법리와 결론에 대해서 논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기록형 책의 내용을 마인드맵에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형사법 기록형 책을 보면서 하셔도 되고, 복습을 할 때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를 보면 8회 변호사 시험에서 특이한 점은 두 번째 나오는 보석허가 청구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석허가 청구서가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것은 이 당시가 처음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이후로 출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0점, 이을남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서 60점 이렇게 출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사기, 횡령,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 그리고 상습 존속 폭행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렇게 답안 양식에 주어졌죠. 사기죄에 대해서 먼저 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후에 그 수령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면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죠. 네, 민사상의 법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비록 피고인 김갑동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건 유효한 변제가 돼서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망수단을 써서 차고에 빠뜨려 금원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뿐이 아니라 민사를 비롯해서 특히 지명채권과 관련해서 채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채권 양도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나타내고 있는 판례가 대법원 83도 2270 판결이죠. 네, 책에 원문이 실려 있고요. 그 내용은 외상 매출 대금을 수금한 행위가 채권 양도를 하고서 사기죄에 해당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책에 나오는 판례를 익혀주시기 바라고, 그 요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 것이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윤동민이라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수령하였지만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법리에서 본 것처럼 유효한 변제이기도 하고 또 기망행위도 없기 때문이죠. 기망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325조의 전단무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조문을 쓰지 않고 무죄라고만 쓴다거나 325조만 적시하면 부분 점수를 받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8회 시험의 사기죄와 관련해서 많은 답안에서 대법원 2011도 1442호 판결의 취지와 같이, 즉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가 되면 횡령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사기죄가 되면 배임죄가 되지 않거나 이런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답안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판례에서는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기가 안 되면 횡령이 되고 사기가 안 되면 배임이 되고,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본 사안과는 그 사안도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르고 피해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죄, 횡령죄에 관해서 2011도 1442호 판결과 같은 사안이라고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2011도 1442호 판결은 제가 책에 실어놓지 않았는데 필요한 경우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죄는 그래서 일단 편취한 걸로 볼 수도 없고 유효한 변제라서 325조 전단 무죄가 예상된다는 것이었고요.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횡령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관련 법리를 알아야 되는데 출제 당시인 2019년도의 관련 법리 당시의 판례를 살펴보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과연 양도인에게 있느냐 양수인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다. 그래서 양도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당시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97도 대법원 97도 666 전원합체 판결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양도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되지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이 아닌 채권 양도인에게 귀속이 되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을 위해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으로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 6월 23일, 2022년 6월 23일 2017도 3829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죠. 그래서 현재 2022년 6월 23일 이후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와 결론을 따져보면요. 출제 당시에는 횡령죄로 유죄 선고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 박수련의 소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비록 피고인은 승낙받아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박수련의 진술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로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는 것이 본래 출제 당시의 의도였었고요. 그에 반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2022년 6월 23일 이후에 출제된다 그러면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인 피고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과거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현재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채권 양수인 박수련을 위해서 양도 채권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325조 전단 무죄 선고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 변경 후에는 이렇죠. 그래서 출제 당시와 판례 변경 후 2022년 6월 이후에 입장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역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형사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횡령죄는 출제 당시에는 유죄 선고가 예상이 됐지만 현재 판례가 변경된 후로는 325조 전단 무죄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의 점을 보면요.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의 점은 법리가 비교적 법전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그렇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박수련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협박한 것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서 320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무죄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축소사실로서 일반 단순 형법상의 폭행죄는 협박죄는 해당할 텐데요. 그래서
형법상 협박죄는 해당하고 축소사실로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2회 공판기일, 즉 공소제기 후에 공판기일에서 처벌을 불어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소사실에 대한 협박죄까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됐겠죠.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죄는 법조문의 내용만 자세히 주의 깊게 봤어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조문을 잘 찾아보면 의외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가법 위반 보복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로서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고요. 상습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다소 어려운 법리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법리는 뭐냐 하면 단순 폭행이든 존속 폭행이든 그것이 동일한 폭력 습벽, 폭행 습벽, 폭력의 상습성, 상습 폭행의 상습성의 발현인 경우라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 하나에 포괄된다는 것이 포괄해서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7도 만 956호 판결의 입장이 바로 그것이죠. 책에 보시면 대법원 2017도 만 956호 판결이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렇죠?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확정 전에 상습범행에도 미치게 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1도 3206, 3206호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내용이죠. 이것은 책에 따로 실어놓지 않았지만 책의 앞부분에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8년 10월 23일 날 상습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발령이 돼서 2018년 11월 19일 날 확정된 것을 기록 25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출제 기록 25쪽을 보고서 확정일자, 발령일자와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약식명령이 확정됐으니까 발령일인 10월 23일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2018년 10월 20일자 상습존속폭행과 포괄일제 관계에 있고 기판력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서 326조 1호의 면소 판결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이런 검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심화 단계로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포괄일제의 중간에 동종범죄의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확정 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죄가 별개의 범죄로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불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 2016도 21,342호 판결이고 역시 책에 본문에 전문이 실려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회 시험 기록 23페이지에 보시면 10월 25일자 폭행 행위를 추가하려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하려고 하는데 공소장 변경으로서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겠죠. 별도로 기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범죄로 돼서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기록 23쪽을 꼭 확인해 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 관련에 대한 쟁점까지 포함을 해서 상습 존속 폭행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 그리고 폭행 습벽인 경우에 단순 폭행이든 존속 폭행이든 가장 무거운 상습 존속 폭행으로 포괄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논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긴갑동의 상습 존속 폭행, 그 다음에 특가법 보복 협박, 그 다음에 횡령, 그리고 사기, 이렇게 네 가지를 검토해 주는 것이 검토 의견서의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석허가 청구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60점이 배점이 돼 있었고, 보석허가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 15점 배점을 했고, 문제에 아예 기표 표시를 해 주었죠. 그 다음에 보석허가 사유 이외에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45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보석허가 청구서가 처음 출제되는 거였기 때문에 보석허가 사유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석허가 사유에 대해서 15점이 배점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에 45점이 배점됐다는 걸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먼저 보석허가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실무에서도 보석허가 청구서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단 보석에는 임의적 보석과 필요적 보석이 있어서, 먼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도 그렇고 이번 출제 문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법정형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95조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예외에는 해당한다는 것을 먼저 적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면서 1호에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도 법정형이 장기 10년이 넘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요. 그렇지만 95조에 의해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6조에 의한 임의적 보석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95조의 1호 이외에 2, 3, 4, 5, 6호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들을 써서 임의적 보석을 구하는 것이 실무의 예의고 또 출제 의도이고, 또 형사법 기록형 책자의 보석허가 청구서에서도 그와 같이 쓰는 예를 적어 놓은 바가 있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과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전과가 없다든지 또는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증인멸의 염려가 없다.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부분, 필요한 조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 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 자백까지 하고 있어서 자백하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재를 해주는 것이고요. 도망할 염려나 주거에 대해서도 써주게 됩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다. 주소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팔성전자 주식회사에서 3년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더라도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해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고, 한편 피해자를 위해서 상당한 금액도 공탁을 해놨다. 이런 사람이 피해자를 위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유들은 전부 95조, 형사소송법 95조 2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보석허가 청구서는 95조 1호부터 6호를 참조해서 이렇게 사유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1호부터 6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가 해당이 돼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임의적 보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보석허가 사유를 적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15점이 배점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